쌤의 거꾸로 한국사 2017 북삼고 한국사 5-4 삼국의 경제정책과 경제생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나라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이 투입됩니다. 필요합니다. 이 국가 재정이라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죠. 그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들, 고대 사회에는 대부분의 농민이었던 백성들이 이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물론 귀족들은 여러 가지 내긴 내겠지만 특혜가 많죠. 그럼 이 세금을 부과하고 나라가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백성들은 세금 내고 나머지 가지고 먹고 살고 할 겁니다. 그러면 국가는 그걸 가지고 다른 나라하고 무역도 하고 그 나라 안에서의 여러 가지 경제 활동들을 하겠죠. 국가는 어떻게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고 받아가고 또 활용하고 백성들은 그러한 국가 재정에 내야 될 세금들을 어떻게 마련해가고 이런 모든 활동들이 경제 활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국가에 내는 세금이 무엇이 있는지 보자. 조세, 공납, 역. 조세, 공납, 역 세 가지가 있죠. 조세는 다른 말로 땅에 부과되는 세금, 전세. 그 다음 공납은 다른 말로 현물로 물건으로 내는 세금이라고 해서 공물, 이건 그 지역의 특산물을 세금으로 바치는 거고요. 역은 노동력이죠. 몸으로 때우는 거. 군대 가는 군역과 일정 기간 나라에 일해 가서 부역을 해야 되는 요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고대 이래로 백성들이 부담해야 될 세금이었습니다. 고대 사회로 갈수록 이 노동력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요. 근세 사회로 올수록 근세 사회로 올수록 고려 조선으로 올수록 땅에 부과되는 세금의 부담이 커집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국가는 세금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세금이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땅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을 보고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흉년, 풍년, 흉년, 풍년 들쭉날쭉이야. 생산력이 높지 않았던 시절에는 생산량이 들쭉날쭉 일정 정도로 확보하는데 힘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에게 부과되는 노동력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다 큰 성인이 올해는 건강했다가 내년에 확 아팠다가 그 다음엔 다시 건강해졌다 이렇게 들쭉날쭉하지 않거든요. 항상 일정 정도의 생산력을 담보해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대에는 인두세처럼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많고요. 생산력이 점점 높아지면서 농업 생산력이 점점 높아지면서 땅에 부과되는 세금의 부담이 점점 커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경제활동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고대 사회는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호를 나누었다. 세금을 아무렇게나 부과할 수는 없을 테니까 사람이 많고 적으냐, 땅이 많으냐 적으냐 이런 걸 가지고 세금을 부과했다. 그 기준이 호였다. 그래서 세금을 걷었는데요. 15세 이상의 남자의 노동력을 동원했다. 그리고 생산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포크레인이 하는 게 낫겠죠. 당시에 포크레인은 소. 그래서 소로 농사 짓는 거 우경을 확대시키려고 노력했다. 그 다음에 상업과 수공업, 이러한 산업들은 어떻습니까? 먼저 수공업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수공업은 관청 수공업 중심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다 손가락 질문을 던져놨죠? 왜 백성에게 필요한 상업과 수공업은 발달하지 못했을까? 봅시다. 상업이라는 것은 상거래죠. 상품이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팔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상품인데 상품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왜요? 상품을 주고받을 뭐가 없다? 시장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 시장이 발달하지 못하죠? 백성들의 삶이 너무
수준이 낮아. 생산력이 낮기 때문에 먹고 남는 게 없어. 뭐 여유분이 있어야 물물거래를 하든 뭐 하든 시장이 형성될 거 아닙니까? 여유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실과 귀족. 그리고 아무리 돈이 없더라도 또는 뭐 이렇게 여유가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해야 되는 존재들이 있죠. 바로 나라. 전쟁이 났는데 활 없다고, 전쟁이 났는데 무기 없다고 전쟁 안 할 겁니까? 만들어야죠.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해서 나라에서 필요한 물건은 관에서 기술자들을 등록시켜 놓고 일을 시키죠. 이런 걸 관청수공업 또는 관영수공업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아무리 시장이 안 된다고 해도 서울에서는 장사가 돼요. 대도시 중심의 상업, 대도시 중심. 아무래도 사람들이 몰리고 귀족들, 여유 있는 귀족들이. 그리고 다른 나라와의 무역은 개인이 할 그런 여유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주도하죠. 공무역. 사신으로 갔다가 그쪽에 이제 물건들을 교류하는 거죠. 국가 대 국가의 공무역 위주였다. 귀족들은 화려하고 부유하게 삽니다. 그래서 수입해온 비단과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요. 자신의 노비와 그리고 자신의 권력, 지배력을 이용해서 일반 평민들을 동원해서 일을 시키기도 하죠. 부역을 시키기도 합니다. 이래서 자신의 소유주를 경작합니다. 그리고 일반 농민들이 좀 힘들어하면 살짝 뭘 빌려줘요? 예, 쌀을 빌려주는데 이자가 높아요. 그런 걸 뭐라고 그러죠? 고리대. 고액의 이자로 대출해준다. 이런 걸 통해서 또 재산을 늘리죠. 못 갚으면 자신의 노비로 만들어버리면 되니까. 어렵게 살고 있는 백성들, 땅도 얼마 없죠. 그리고 이제 세금으로도 많이 걷어가야 됩니다. 내야 됩니다. 이런 힘든 와중에서도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 농민들은 부단히 노력합니다. 일단 나라에서도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죠, 철제로 만든 농기구를 보급해주고요. 그 다음 이렇게 노력에도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만 여전히 농업 생산력은 높지 못해요. 토지가 힘이 없다는 거죠. 토지 생산력이 낮습니다. 토지 생산력이 낮은 이유는 비료를 주는 방법, 시비법 수준도 낮고요. 이렇게 토지 생산력이 낮다 보니까 연달아 농사 짓는 거, 한 해 농사 짓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못해. 한 번 농사 지었으면 몇 년은 쉬어야 돼. 이러한 좀 쉬게 해주는 거, 쉬는 땅 휴경지들이 많죠. 이런 휴경농법,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줘야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발달했던 도시 중심에서 발달했던 상업, 그래서 경주에서 시장이 만들어졌다. 5세기 말 신라가 이제 전성기를 구가하려고 하는 그 시기죠. 예. 5세기 말 6세기 초. 그래서 6세기 초에는 이제 이런 시장을 제대로 감시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독점을 하거나 너무 가격이 오르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 막고 감시하기 위해서 동쪽에 있는 시장을 감시하는 동시전이 설치됩니다. 감독관청이 설치되는 거죠. 아래쪽에 좀 여유칸이 있으니까 시간이 잠깐 선생님이 지도 하나 그려줄게요. 자, 빨리 그려봅시다. 지도를 보시면 어느 나라하고 교역하기 좋은지 확인할 수 있죠. 교역의 상다. 아이고, 너 나오지마. 일본 그리기가 좀 힘들어졌네. 고려는 어때요? 위쪽에 있으니까 저 북쪽에 유목민족하고도 교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북중국의 왕조, 남중국의 왕조와 무죠. 이렇게 할 수 있었고요. 백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색깔을 좀 달리해볼까? 그냥 합시다. 남중국과 교류를 하고 그리고 일본과 교류를 하죠. 일본과 외와 교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신라는 처음에 어떻습니까? 이 신라라고 하는 나라는 백제 때라든가 고구려의 전성기 때 중국으로 갈 수 있는 직항로가 없죠. 그래서 중국의 선지 문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고구려라든가 백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신라가 한강유역을 확보하고 그리고 당항성의 위치는 꼭 기억해 두세요. 그건 아닙니다만 선생님이 외우기 편하게 당나라로 향해 가는 성이라고 그랬죠. 중국과의 직항로가 열렸다. 신라는 이 당항성을 확보하면서 중국과의 직항로가 열렸다. 중국과 직접 교육을 하게 됐고 나중에 정치적으로는 나당 연합까지 결성할 수 있게 됐던 겁니다. 이런 부분 이야기하면 다 한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